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메마른 땅. 2. 한국의 놀라운 기술. 3. 깊은 감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서부를 강타한 기상이변. 물이 없어 사람들이 말라 죽는 가운데 한국이 목마른 미국인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한국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 기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도움 덕분에 살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짙은 연기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분명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검은 연기는 마을은 물론이고 저 너머 평원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현상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검은 연기의 원인을 추적한 경찰은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벌거벗은 나무들 사이에서 시벌건 혀를 내미는 거대한 화염 산악지대 저편에서 상당수의 나무가 화재에 휩싸인 것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로키 산맥 아래에 위치한 라스베가스 화려한 밤의 도시인 이곳에서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로키 산맥 주변에서 번진 화염 때문에 라스베가스 전체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를 최대한 동원해 화재를 제압하려고 했으나 막상 소방차를 동원해도 보관한 물이 적은 상태. 로키 산맥 주변의 수원을 탐색해서 물을 끌어보려고 했으나 산맥 주변도 메말라 불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불은 쉽게 제압되지 않았고 소방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 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 사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메마른 기후 때문에 더욱 크게 화재가 번질 것이라 예측했죠. 라스베가스 주변에서 방목하던 뉴멕시코 원주민들을 비롯 이곳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은 황급하게 라스베가스를 빠져나가는 등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죠. 화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번진 이유는 미 서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해진 탓이 큰데요. 작년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연이어 서부에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력 발전량과 비교해서 무려 48%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은 2021년보다 더 심하거나 최악의 경우 저수지 밑바닥까지 마를 것으로 전망되었죠.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오로빌 호수에선 작년 호수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 수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한 이래로 최초로 멈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미 주요 강은 물론이고 호수에 이르기까지 밑바닥을 보인 곳들이 많아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민 600만 명을 대상으로 절수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을 제한해 급격히 마르고 있는 저수지 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남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역 MWD 은 서부 지역 인구 중 1,40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비상물 보전 프로그램을 최초로 가동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 주택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세차에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양만 배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0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가뭄은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수인데요. 먹을 물이 없어 다른 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서 물이 없어 다른 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LA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이미 시 외곽 지역인 슬럼가에선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 정부는 당장 급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도움을 청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라면 물을 수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점이 미국에게 있어 재앙이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중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건조한 현상이 지속되었고 수자원 관리를 민간 업체에게 맡긴 탓에 수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막상 급한 상황에서 마실 수 있는 담수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배급할 물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에 열을 올렸는데요.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바닷물을 가공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환하는 공장을 건설,
향후 가뭄이 있거나 수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대비할 방책을 세우자는 것이 주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 담수화 공장을 설립해 이를 짓겠다는 계획은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는데요. 문제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직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담수화 공장을 짓는 것에 반대한 탓에 건설이 늦어진 것입니다. 환경에 지장이 갈 수 있다며 담수화 건설을 막고 이를 방해한 것이죠. 담수화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포세이돈 워터사는 공장 설립을 위해 1억 달러, 하나로 1250억 원을 지출했으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조차 못했죠. 캘리포니아 남부에 설립하기로 한 공장이 제때 지어졌다면 지금처럼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에 있어서 1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해수담수화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중동 국가의 러브콜을 받아 일찍부터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해왔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란 등 각 국가들이 요청한 담수화 공장을 건설 역삼투압 방식과 증발법을 이용해 담수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섭렵한 두산중공업은 빠르면서도 많은 양의 해수를 모두 담수로 만들 수 있어 예전부터 중동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최근에도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지역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그 실력을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이집트 대형 건설사인 하산알람, 알마르 워터 솔루션즈와 역삼투압, 아로 방식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하루 100만 톤 규모에 이르는 담수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100만 톤가량의 담수는 335만 명이 부산 시민 전체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지속적으로 담수가 생산된다면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집트 시민들에게 단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 역시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 LG화학 역시도 담수화 기술에 기여하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며 각종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담수화 기술의 감명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다급하게 식수 공급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담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두산중공업과 SK 등 한국 담수화 업체는 즉시 담수 생산에 돌입해 미국으로 직접 물을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미국은 한국의 즉각적인 도움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부 지역 주민들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이 보여준 빠른 움직임 덕분에 서부 지역의 혼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 때 도움을 준 기업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표하겠다고 말하며 담수화 기술 이전까지도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와의 회동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G와 SK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해수담수화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LG는 물론이고 SK가 가진 해수담수화 기술 덕분에 담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공급받게 된 LA 및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바이든은 그렇기에 이번 회동에 LG와 SK를 특별히 초청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산업의 중요성에 눈을 뜬 바이든은 한국 기업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꼭 이전받고 싶다며 기술 이전을 위한 투자에 한국 기업이 나설 것을 요청했죠. LA 롱비치항을 통해 담수가 유입될 것이며 향후 담수 생산량과 수요에 맞춰 추가 주문까지 들어온다는 상황.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담수 산업에 있어 앞서 나가는 상황. 바로 어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초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드디어 KF-21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에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 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KF-21이 첫 초음속 비행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CJ 1호 기가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신화를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이 원주에 위치한 제8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이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의 날개 등 전투기 기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들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의 속도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2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의 1/25만의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에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장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 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낙원2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이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산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25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않는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량 튀르키예 내 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 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 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형 함재기와 수송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함공무주산업이 KF-21N 과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 군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중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뤄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 과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 위 접힌 날개, 범고래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AI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 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군 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 5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 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KAI가 공개한 KF-21N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연과 다목적 수송기는 KAI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KAI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 항모처럼 모형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N 과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N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례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배에 실으려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배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N 위 날개는 적에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 이끼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 1대 무려 10m 나쪽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6,000톤의 아메리카급 감습상륙함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4,0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N 이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N 위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N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연 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의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21엔 이 전자식 사출기 EMALS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21엔 위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21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드는 3형 푸제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N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21N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의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푼 설계는 최신 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발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인 일본의 가와사키 C2 블루웨일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나 쓸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AI에서는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 경보기, 정보 수집기, 전자전기, 해상 초계기 등 특수 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당장 해상 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모라이언,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붙어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 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1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